자, 얼른 그러면 우리 박병창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그 얼마인지 영수통 왜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네? 얼마인지 좀 궁금한데. 이 가격이 예. 오 향이 온라인가 13만 원에 지금 이거 8만 9천 원. 그리고 오 자가 11만 9천 11만 원에 두 번 사 먹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향을 오자를. 그 전부 다 통 한 통 크게 들어 있는. 아, 그래요? 아이고, 이거 그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요, 아닙니다. 왜 그냥 드려? 돈 받고 드려야지. 돈 먹고 드려야 됩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드시고 계세요? 그거 11만 원에 팔던데. 아, 그래요? 네. 9천 원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뭐 7만 9천 원, 8만 9천 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네.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보다 또 싸게 샀으면 큰일 걱정했는데. 그 먼저 산 사람 좀 억울하네요. 주식도 그래요. 예. 샀는데 가격 떨어지면 억울합니다. 자, 여튼 우리 박 이사님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제 흑백머니쇼. 예. 네. 고생 너무 많으셨고 그거 혹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또 위점 칼리제 다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될 테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미국부터 살짝 보고 와야죠. 미국은 지난 한 주 동안 다우 지수는 일주일 내내 하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7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12월 달에 들어서는 하루 상승했어요. 그래요. 다우 지수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다우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사이에 테슬라나 뭐 애플 또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지난주 주중에는 나스닥은 2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S&P 500은 0.64% 지난 한 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냥 혼조 상태였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달랜더스하고 국채 수익률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년 만기가 4.24%까지 올라와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 이유를 이번 주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25bp 금리 인하를 하면은 고점 레인지니까요. 레인지 고점으로는 4.5%가 되거든요. 그런데 2년 만기가 4.24니까 지금 꽤 높은 편이거든요. 네. 향후에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요번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더라도 매파적 발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까지 금리 인하를 빨리 100bp 해놓고 이후에는 상황을 보고서 시장이 원하는 속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 금요일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야 되는데 뭐 그냥 혼조 상태의 마감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은 건 맞았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그 브로드컴이 24% 폭등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그 관련된 칩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6% 올랐습니다. TSMC도 5% 오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3% 오르고 이러면서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플러스 0.12%였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른 쪽은 약했다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2.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거나 빅테크들 이 얘기를 뭐 자주 드리고 있는데 선두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멈춰져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외 후발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AI 쪽에서도 후발로 있는 것들 얘네들도 좋아져야지 얘들은 뭐 향후에 하드웨어만 끼워 넣었지만 네. 이후에 이 가속기에 구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좋을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후발로 매수세가 되면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는 뭐 연속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요일 날도 4.3% 올라서 436달러가 됐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주 뭐 강하고 약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AI의 후발 종목 그리고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견조한 모습은 계속 있었다. 다만 국제 수익률이나 달러인데스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번 주에 있을 금리 결정에서 만약에 하더라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네.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2.73%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4.9%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 지수가 12월 3일 날 계엄령 사태 이후에 12월 3일 종가 지수하고 딱 똑같아요.
그 지수까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 설명을 오늘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에 그 계엄 사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지지난주에 4일 연속 하락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폭락했다가 후반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주에는 4일 연속 반등을 해서 이번 사태에 의한 지수 하락은 원위치 않은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주에 특이한 점은 동시만기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긍정적 마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연기금이 지속해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에도 8,7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한 3,300억 매도했는데 개인들이 1.7조 매도했습니다. 한 주간. 개인들이 네네.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떻든 지수는 반등을 해서 원위치했다. 이 설명은 부연 설명을 다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지수 시장은 트럼프 기대치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기조 유지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쪽에 실제가 아닌 기대치에 의한 수급은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기업 이런 쪽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나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을 갖고 있는 종목들 얘네들 빼고 그 후발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적어 와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애플이 3.7조 달러. 사조도 얼마 안 남았네요. 저 2조 돌파했다고 막 그게 맞아요. 네.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미국의 M7이 2조 돌파했다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다고 네. 이랬던 거예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슷해서 같이 썼는데 3.3조 달러. 아마존과 구글이 2.4조 달러. 메타가 1.6조 달러. 테슬라가 지금 올라와서 1조 달러 돌파했다고 얘기했었죠. 얼마 전에요. 네. 1.4조 달러. 이 1조 달러에서 1.4조 달러는 40%가 올랐는데 이게 1조 달러에서 40% 오른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네. 브로드컴이 24% 오르면서 1조 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1조 달러 됐습니다. 3.7조 달러면은 얼마예요, 제가? 우리 지금 1,400원으로 환산을 해도 네.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로 올라온 거죠. 근데 그만큼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멀티플도 시장 전체가 22배 정도 됩니다. 네. PBR이 22배 되고요. 이들 종목들의 멀티플은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런 부담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요. 네. 이걸 뭐 아직까지 고평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는 차별화되면서 강한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시장에 자금도 쏠리면서 계속 일어날 거고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메리칸 퍼스트고 미국 예외주의이고 그리고 기업들도 얘들만 간다라는 게 논조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는 거예요. 네. 이걸 좀 달리 표현을 드리면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미국 시장의 내년도에 전망을 하면서 내년도에 굉장히 아직 내년도에도 더 올라갈 거다 강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지수의 상승폭은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얘기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시장이 내년도에 좋을 거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외부 충격이나 시스템 위기나 이런 유동성의 위기가 없다면 여기서 더 빠지겠냐? 되게 논조가 다르죠. 네. 미국은 강세인데 그 강세의 기조가 좀 약하지 않겠냐? 우리는 약세인데 약세의 기조가 좀 약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맞을까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쏠림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이 선물해준 동시만기입니다. 네. 동시만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로 차별화가 많이 이번 주에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산업 생산 중국과 미국의 실물 지표가 나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FOMC 회의 결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19일 날 오후 4시에 발표를 합니다.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멘트에서 상당히 매파적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시장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BOE보다도 우리는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동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1월에는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하고 환율의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개별 기업들의 주가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가장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한 2주 동안 우리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 위주로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13일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의 종가가 2,494포인트였습니다. 3일 날 밤에 계엄령 선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일 날 종가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4일부터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죠. 3일 종가가 2,500포인트였어요. 9일 날이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 부결되면서 탄핵 소추안 부결되면서 월요일 날 폭락했잖아요. 네. 이게 2,360포인트였고요. 그것을 지난주 한 주 동안 만회하면서 다시 올라와서 2,500포인트가 딱 된 거예요. 네. 코스닥도 똑같아요. 3일 종가가 690포인트였습니다. 9일 날 저가가 627포인트고 13일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693포인트예요. 딱 원위치했잖아요. 네. 요 설명을 왜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네모 박스가 계엄령 발표하고 2,500포인트에서 계엄령 발표하고 그 사태가 있고 나서 폭락했다가 원위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계엄령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극단적 불확실성, 요거는 해소가 됐다라고 시장이 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걸 해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표현을 극단적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해소가 됐지만 네. 그 이후에 정치적인 법률적인 불확실성 이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향후에는 반영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극단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2,500포인트 왔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이 2,500포인트예요. 그래서 네. 이게 여기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 또 오늘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얘는 원위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더 가려면 목표치가 어디냐면 여긴데 이게 뭐냐면 11월 첫째 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정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주다가 이번 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소는 원위치했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된 것으로 인한 우리 경제, 우리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걸 반영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요거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요걸 어떻게 보냐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과정 속에서 해소될 거라고 보여요. 저는요. 네. 오히려 취임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빠진 게 네. 그러니까 악재가 그냥 확정돼서 악재의 누수가 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임하는 1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시장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거는 지금 네모박스 2개 친 거는 시장의 내부적인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악재로 인한 것으로 발생이 된 거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향후 미래 이익의 가치, 기업의 가치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부분은 이벤트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만회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2,600포인트거든요.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그걸 못 찾고 있고 아무도 그걸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전부 다들. 그래서 다들
아래에서 밑에서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를 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이건 다들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이제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걸 조금 더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한국경제신문에 뉴스가 있더라고요. 역대급 저평가 국면에서 집 나간 개미들. 제가 약간 내용만 워딩만 바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했습니다. 과격하게. 제목이 집 나간 개미들이 아니고요. 한국 국장의 치가 떨려 집 나간 개미들이었어요. 제목은 그랬습니다. 정치에 휘둘린 증시. 코스피 PER 7.7배로 금융위기 수준이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네. 멀티플 7.7배는요.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환경 악화, 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계속. 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고 우리는 뭘로 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 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대를 좀 했던 것은 밸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러는 사이에 계엄 사태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이제 당분간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 그대로 쓴 다음에 표현을 쓴 다음에 이렇게 쓴 겁니다. 한국 시장에 치가 떨린 개인 투자자 역대급으로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볼게요. 12월 4일 날 계엄령 선포 이후잖아요. 이때 개인들이 그때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1.8조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1.3조 팔았고 기관들이 2.5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판 걸 다 산 거죠. 이 중에 연기금이 1.5조를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한 달만 보면요. 개인들이 3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개인들이 이 어떤 심리인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시면 12월 한 달간 3조를 팔았거든요. 근데 11월 이후에 지난주까지 봤더니 2조 팔았어요. 이 얘기 뭐냐면 11월 한 달간 개인들은 9천억을 매수했어요. 이거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 이해되시겠어요? 네. 11월에 트럼프 당선자가 확정되고 나서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네. 그때 개인은 안 팔았다고요. 그때 개인은 샀습니다. 11월에는. 네. 샀어요. 근데 12월 들면서 이게 대규모로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3조 원이나 판 겁니다. 근데 12월 들어서 왜 이렇게 팔았느냐? 12월 4일 이후가 사실은 계엄령 선포 이후의 반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개인들이 기대했던 정책적 기대 있잖아요. 네. 이게 안 될 거라고 무너진 거예요. 심리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지금 벌써 12월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역시 우리 정치권에 정책 기대할 게 없어. 네. 라고 하고 던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엄령 사태가 딱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월 한 달만 3조를 판 거예요. 12월 한 달이라는 게 2주 지난 거예요. 2주. 이 2주 동안 3조 원을 판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네,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급 저평가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 개인들이 그냥 대거 팔고 나갔다. 이게 개인들의 지금 심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도 근데 이 주식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옛날에 2008년도에는 지수가 2,000포인트 아래 갔습니다. 1930포인트 가고 2,000포인트 아래 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보다 멀티플이 왜 낮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의 EPS를 가지고 멀티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전체적인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익 수준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그때 상황에 하고 지금하고 이익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잠깐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수준을 얘기한 거고 개인들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반면에 12월 4일 이후에 연기금이 1.5조 매수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한 달간에는 2.2조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11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3.7조를 매수했어요. 이 얘기는 연기금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시장이 폭락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2.2조를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이번에 국내 사태 이후에 1.5조를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7조를 매수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판 거 거의 대부분 연기금이 매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11월에 한 달간 외국인들이 4.3조 매도했어요. 근데 12월에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12월 전체는 9천억 매도거든요. 네.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거래를 한 거냐? 트럼프 당선 확정되고 나서 그 한 달 동안 4조 3천억이나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12월 들어와서 계엄 사태 있고 막 이랬는데 1조도 안 팔았어요. 12월에는. 그러니까 이번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락한 것에 굉장히 심리적인 투자 위축은 개인들이 가장 심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털고 네. 갔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원래 팔던 기조에서 매도 규모를 좀 줄였고 국내 기관들은 거기서 매수했고 이런 심리적인 서로 기관들마다 차이가 있었다. 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더 이 한국경제신문의 이제 뉴스에서 기사는 이런 기사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22배가 전체가 22배가 넘어요. 전체가 여기에 M7 이런 거는 뭐 30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 전체 멀티플이 22배 이상. 대만은 16.7배, 일본은 15.3배예요. 아, 그래 우리 아무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도 반도 안 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더 걱정이냐?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단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제가 지금 시황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극단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원위치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장을 그럼 지금 원위치 했으니까 요 해소되고 나서 우리 시장을 그러면 좀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마땅한 상승 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기사에서는 이번에 떠난 개미들이 당장 단기간에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생겨야지만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아까 그 차트를 보면서 극단적인 건 해소가 됐지만 그리고 트럼프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어마하게 팔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트라이를 해볼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금투세 폐지됐고 또 1월에 연초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가능성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 위로 우리 시장이 갈 수 있는 분위기의 모멘텀이 뭐냐 이런 게 마땅치 않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이 근데 돌아올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더 떠날 개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맞아요, 시장에 이제 나간 사람 다 나간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지금 완전 뭐 손에 너무 크게 봐갖고 이제 네. 아예 그냥 붙들고 있거나 네, 그런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도 네. 작년 중반 이후에 최저치예요. 아, 신용 잔고가 최저치입니다. 예. 뭐 다시 또 시장에 올라가면 또 신용거래 하는 사람은 항상 신용거래 하거든요. 네. 깡통 나도 그 다음에 돈 구해서 또 신용거래 하고 그 신용거래 하는 사람은 원래 그걸 했던 사람이라서 하는 거 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모르지만 신용거래도 거의 대부분 그렇고 뭐 작년 상반기서부터 국장 떠나라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님 말씀대로 떠날 사람은 상당 부분 떠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의 반등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위로 갈 때는 이제 모멘텀이 더 있어야 된다. 네, 이 네, 얘기를 네. 하는데 그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법 개정이에요. 근데 상법 개정이 지금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올해 안에 지금 어려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왜 우리 저 강연할 때 그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윤조 대표는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내년도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냥 그렇게 정도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위로 못 간다 하더라도요. 시장의 아래로 막 이제 곤두박질 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시장은 박스피에 들어가는 순간에 종목 장세가 돼버려요. 그래서 종목으로 차별화되면서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지금 모멘텀이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쭉 설명드린 건데 주요국 증시의 PER이고요. PER이고 옆에는 EPS 증가율이에요. 보면은 내년도의 전망 EPS가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야, 굉장히 높고. 근데 되게 웃기죠. 참네. EPS 전망은 높게 하면서 멀티플이 가장 낮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심리적으로 안 믿는다. 라는 게 있고. 왜냐하면 멀티플 계산은 FN 가이드라 이런데 내년도 실적 추정을 가지고 이제 구하니까 네. 그걸 안 믿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안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이유는
다른 데들은 올라온 상태에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눈높이를 낮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높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서 모멘텀 하나가 있다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에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바텀 피싱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투자 전략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거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모멘텀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 요 이제 2번 뉴스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무라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내년 경제 성장률 1.7% 전망한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2%, 2.1%, 1.9% 낮췄거든요. 최근에. 네. 근데 1.7%로 전망하면서 건설 부문 및 내수 부진으로 전반적 경기 둔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으로는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주택 시장과 환율은 여전히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주택 시장과 환율이 안정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으로 스탠스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2월과 4월, 7월 정도에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한다.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지금 3%니까 2.25 정도까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네. 이렇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그 흐름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택시장 과열이나 환율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곧바로 태세는 경기 회복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네. 참고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뉴스는 약간 비슷한 결인데요. 지방 부동산 침체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내년도에 가계대출 전체 규모를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도 지금 감소되고 있고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만 이런 게 아니고 부동산 쪽에서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서울만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있었지 비수도권이 안 좋다는 얘기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택 가격이 이원 사태로 인해서 급락 가능성이 있다. 깊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지방 부동산에 한해서는 완화할 망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야, 그러면 이 부동산 열기가 지방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기회니까 지방 부동산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이 뉴스를 딱 보면 들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정프로님? 묶일까요? 저는 조금 매우 부정적으로 요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퇴해될 것 같아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주식과 연관해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폭등을 했어.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너무 올라가기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엔비디아 말고 2등, 3등 저쪽에 있는 뭐 관련주들 얘네들이 이제 흰높이를 하면서 올라오겠지.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다른 후발을 샀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낭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는 이걸 뉴스를 딱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어떻든 간에 이게 정책적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워낙에 어려우니까 네. 좋겠는데 이걸 가지고 혹시라도 이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또 그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의 이 가격의 흐름이라는 거는 네. 가격 항상 주도하고 핵심인 쪽에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뭐라 그랬죠? 뭐 잘난 강남에 아파트 주택 하나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똘똘한 한 뭐였죠? 채요? 똘똘한 한 채. 네. 네, 그런 개념이 원래 이 자본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잘못 생각하는 계실까봐 그냥 틀릴지 말지 모르지만은 네. 예,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혹시 그 바텀 피싱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 게 그 바텀 피싱이라는 거 하는 게 우리가 주가가 보면 그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도 있고 그건 사실 미래가 정말 희망이 잘 안 보여서 내려가는 건데 예. 그걸 바텀 피싱을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다, 같거든요.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그럼 거기 바텀 피싱은 어떤? 최근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냥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냥 빠진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한 근 뭐 1, 2개월 사이로 뭐 미국 대선과 그다음에 국내 정치 이것 때문에 하락했던. 그게 1순위고요. 예. 바텀 피싱에서는 그게 1순위고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꽤 오랫동안 그 전부터 빠진 이제 종목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얘네들은 우리 시장 전체 분위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빠진 거지. 네. 얘네들은 이익도 계속 있어. 그리고 얘네들 산업 이 섹터가 뭐 아주 뭐 트럼프 피해 뭐 이런 부분도 아닌데 그냥 있는 애들 있어요. 네. 얘네들은 찾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 정도를 좀 찾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1순위, 2순위로 말씀드리면. 네. 안 좋은 섹터를 바텀 피싱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뉴스는 중국 경기부양 정책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국 회의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공작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번에 아예 발표가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책 금리 및 지급 준비율을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다. 네. 그리고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 채권과 지방 정부 특별 채권을 늘릴 예정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GDP 성장률 5%를 유지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소비자의 직접 지원보다는 정부 지출 확대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비 부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뭐 가전 하향, 뭐 자동차 하향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주는 돈 있잖아요. 이구한 신용.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인텔이 새로운 칩 개발하는데 실패하면서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조 부문을 분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인텔 경영진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칩 제조 실패로 경영진 내에서 분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만약에 분리하면 매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섹터 전 세계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전략 발표를 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이나 그리고 ESS를 저장 장치를 데이터 센터 부지 옆에다가 설치할 거다. 즉 현장에서 생성된 재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거다. 26년에 부분 가동하고 27년대 완공 계획으로 20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유럽연합에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소분과에 기후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기후규칙 완화해달라고 굉장히 시위도 있고 캠페인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기후위원회 의장한테. 그랬더니 자동차 CO2 규제 흔들림 없이 우리는 진행할 거다. 이런 뉴스가 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 수장을 교체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산하의 차세대 패키징 랩이라는 데서 이름을 시스템 패키징 랩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여기에 이 수장은 누구였냐면 TSMC에서 영입했던 린준청이라는 부사장인데 이 사람을 교체해서 김대우 상무라는 분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 김대우 상무는 어드밴스 패키지 개발실, 패키지 개발을 수장으로 계속 했었던 분이 이번에 이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HBM 잘하겠죠 이제는. 뭔가 좀 해보려고 많이 뭐 인력도 교체하고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당장. 근데 당장이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투자자지만 작년 봄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뭐 저력이 있으니까 빨리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황에 대한 부분에 잠깐만 한 마디만 더 드리면요. 이번에 우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경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2주 동안에. 그런데 물론 그게 어떤 국회에서 잘 막아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지금 편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안 됐을 수도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상당히 되어 있는 나라예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정치권의 시스템도 그렇지만 그건 뭐 제 분야는 아니니까요. 이 경제적인 시스템이 상당히 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쟤네는 지금 탄핵을 몇 번째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맨날 정치적으로 싸워 그러면서 우리를 폄하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도 겸하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하하는 국가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치, 뭐 제 분야는 아니고 아무튼 경제적인 이 분야에 경제 분야의 시스템 자체가 계속 와가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그 구축되어 있는 나의 상황에서 거슬림만 없으면 저해하는 요인들이 없으면 이대로 굴러갈 수 있고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훨씬 심한 진짜 이상한 유동성 위기, 시스템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겪어오면서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